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부학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시를 쓰는 서효인입니다. 지금 민음사 편집부에서 한국문학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0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올해가 입학한 지 20년 됐네요. 그래서 학교 오면서 후배 녀석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학생들 쳐다보고 왔는데 이 자리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들 보니까 다 저보다 선배님들이어가지고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야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했던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자리가 의미심장하게도 시인 김남주 기념관이네요. 시인을 기념하는 강의실이 이렇게 좋은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데에 어떤 큰 의미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요.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김남주 시인은 저의 선배이기도 하죠. 그렇게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자랑스러움과 별개로 이 공간이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다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하기 전에 저는 여기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 시설이 아주 대단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받으러 어딜 갈 때 이 건물 당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럴 때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공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 흔적이 이렇게 벽에 좀 있네요. 남은 흔적은 벽에 상은 뿐인 것 같은데요. 이 공간에 처음 온 거는 대학교 때가 아니었고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전남대학교 100일장을 했었는데요. 100일장의 시 부분 쓰는 시간을 이 공간에서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입이 벌어지도록 놀랐죠. 시설이 이래서 내 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대학교 국문과에 오는 거는 저희 뭐 고등학교 시절에 목표 중에 하나였었고 그렇게 학교를 오게 되어서 다행이었고 아까 자랑스러운 국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점도 높지 않았고 장학금 한 번 받지 않고 다 학교에 계속 공헌하면서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가끔 불러주세요. 제가 아무래도 전공을 살린 일을 어떻게든 하고 있어서 아등바등 하고 있어서 그 모습을 예뻐해 주시는 것 같다고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문도시라고 큰 주제가 있는데요. 인문학에 조예가 깊질 못해요. 그랬으면 석사까지 하지 않고 박사까지 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가 못하는 사람이고 또 직업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 들릴 만큼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하는 것은 시를 쓰고 책을 만드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편집자에 대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만들고 있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PT를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혼자 시나리오를 좀 전대 좀 읽지 와서 후문 카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 책 홍보를 하러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책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책이야 뭐 다 각자가 좋아하는 책이 따로 있고 혹시 질문이 있다면 나중에 얘기를 하지 내가 직업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께 막 홍보하듯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다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지 생각하다가 여기가 김남주 기념관이라는 데에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 시 낭독회를 하자. 나 혼자 내 시를 읽고 북치고 장구치고 리듬 맞추고 하듯이 내 시를 내 목소리로 읽어드리고 시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또 이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와도 맞닿는 얘기를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공간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그 부분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섭외를 해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시집 2017년에 시집을 냈었는데요. 여수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제가 책을 가지고 왔네요. 문학가지성사에서 나온 여수라는 시집입니다. 제가 저희 책 회사 홍보는 안 해도 제 책 홍보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광주 서점에서도 절찬리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살펴봐 주시고요. 이 제목이 여수잖아요. 그래서 이 시에 보면 전체 시의 한 80% 정도가 도시나 지명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한번 한 권으로 다 채워봤고 제목이 여수인 이유는 제 처가가 여수라서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인터넷에 뭐 제 이름 치면 제 대표작이 여수라는 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딱 한 번 해외에 무슨 시 축제에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에 낭독했던 시도 여수예요. 근데 오늘 제가 PDF에 여수라는 시를 준비를 제가 미처 하지 못했는데 생각난 김에 여수라는 시를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는 연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쉬워요. 그 소통하기가. 그래서 뭐 텍스트가 없이 제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대표작이라 했던 것만큼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외우다시피 했는데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보고 읽겠습니다.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강연이 아니고 시 낭독회입니다. 제 마음대로. 네. 여수.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도시를 사랑하게 된 날이 있었다. 다시는 못 올 것이라 생각하니 비가 오기 시작했고 비를 머금은 공장에서 푸른 연기가 쉬지 않고 공중으로 흩어졌다. 흰 빨래는 내어놓질 못했다. 너의 얼굴을 생각 바깥으로 내보낼 수 없었다. 그것은 나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있었다. 이 도시를 둘러싼 바다와 바다가 풍기는 살냄새. 무서웠다. 버스가 축축한 아스팔트를 감고 돌았다. 버스의 진동에 따라 눈을 감고 거의 다 깨버린 잠을 붙잡았다. 도착 이후에 끝을 말할 것이다. 도시의 복판에 이르러 바다가 내보내는 냄새에 눈을 떴다. 멀리 공장이 보이고 그 아래에 시커먼 빨래가 있고 끝이라 생각한 곳에서 다시 바다가 나타나고 길이 나타나고 여수였다. 너의 얼굴이 완성되고 있었다. 이 도시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네 얼굴을 닮아버린 해안은 세계를 통틀어 여기뿐이므로. 표정이 울상인 너를 사랑하게 된 날이 있었다. 무서운 사랑이 시작되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시 한 편이 끝날 때마다 끝났으면 이제 끝난 티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강연을 진행하는데 조금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강요를 하고 있죠. 네. 어디까지나 지금 신앙독해 중이니까요. 여수라는 시는 말씀드린 대로 저의 처가고요. 제 아내와 있었던 일을 시로 쓴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낯간지럽지만, 근데 여기에서 네 얼굴을 닮아버린 해안이 나타났다. 갑작스레. 실제로 여수에 가면 그렇거든요. 목포구 여수구 간에, 여수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공업지대의 해안가를 가면 그 외국인이 생각하는, 혹은 우리가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해안이랑 좀 달라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공장이 막 보이고 공장에서 연기가 막 솟아오르고 있죠. 특히 여수는 화학 공업 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맥힌 연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그 암보험 같은 경우 암보험의 보험비도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그게 발생률이 더 높기 때문에 여수, 창원, 마산, 울산 이런 데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스톡홀름에서 이 시를 읽었어요. 당연히 한글로 읽었죠. 한국어로.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월드 포엣 페스티벌을 해놓고 아시아는 저 하나뿐이었고 다 미국, 유럽에서 온 양반들이었는데 해안가에 왜 매캐한 연기가 나오냐. 해안가는 아름답고 헌이 뚫리고 이렇게 힐링하는 곳인데, 그래서 니네들이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 공장을 다 중국이랑 아프리카 이런 데 빼서 니네들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한국어로 했습니다. 통역이 잘 전달해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해안이라고 해서, 우리 특히 남도의 해안은 해안이라고 해서 무작정 아름답고
위로받고 관광지이고 깨끗하고 꼭 공업지대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역사에 그 해안에 묻어있는 상처가 있고 또 피가 있고 희생이 있고 또 누군가의 아픔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공간들을 시로 쓸 때는 역사 공부를 하게 돼요. 그 공간에 가서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이런 시보다는 이 공간에 어떤 의미가 있었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지, 실제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특히 오늘 제가 오랜만에 모교에 와서 학교에 와서 제 학교를 막 졸업도 학부 때 1년 늦게 하고 그래가지고 오래 다녔거든요. 한 10년 석사까지. 그래서 추억이 많을 거잖아요. 막 밟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연애를 했었지, 여기서 선배들이랑 뭐 축구했었지 뿐만 아니라 구본부를 지나가고 나면 여기가 5.18 연구소가 있고 실제로 5.18 때 정문에서 5.18의 진압이 시작됐었지 뭐 이런 생각도 나면은 조금 마음이 가팔라져요. 조금 예민해지고 이런 거를 글로 쓸 수도 있겠다, 혹은 글로 쓰지 않아도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여기 이 땅을 밟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으로도 좀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고요. 당연히 지금 이 강의실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준비한 시를 읽어드릴 텐데요.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등단을 2006년에 했거든요. 그때가 대학교 졸업반 시절이었고 등단하고 나서 석사 입학을 해서 공부를 선배들이랑 하다가 2009년에 석사 학위를 뭐 어떻게 겨우겨우 받고 그 해 말에 서울에 올라가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지금 편집자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 시집이 나왔었는데 제 시를 가만 보니까 이게 시골 촌놈의 상경기와 적응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근데 그런 체험이 많이 없어요. 제가 81년생이니까 61년생 선배님들, 51년생 어르신들은 전라도든 경상도든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고생 많이 하시면서 자리 잡은 분들이 도처에 많으시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 항상 차가 막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제 또래만 하더라도 제 주변에 특히 시 쓰는 사람들, 출판 편집 일을 하는 사람들,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고향을 물어보면 다 경기도거나 서울이에요. 부모님의 고향이 광주일 수도 있고 부산일 수도 있고 대구일 수도 있고 더 시골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되게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쓰면 신기해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촌놈이 나타났네. 근데 저는 그게 시인으로서 컴플렉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컴플렉스를 안고 있던 시절의 시인데요. 읽겠습니다. 사설이 매우 길었습니다. 도자기뼈. 사람들은 뼈에 관심이 없다.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뼈는 괜찮다. 아버지는 좁은 방을 도자기로 채우고 다산 노인처럼 속눈썹 사이로 쳐다보기를 여러 번이었다. 어린 나는 신문지에 쌓인 숨을 고르고 있는 그것들을 벗겨내었다. 흰빛이 쏟아지는 주둥이가 작은 그것들을 떨어뜨렸다. 빛과 그늘의 경계에서 흩어지는 뼈의 가루들. 아버지의 어머니는 나의 할머니다. 그 사실이 가끔 뼈가 깨질 만큼 슬프다. 뼈가 부러진 노인을 들쳐업고 나선 거리. 깨진 도자기의 부분들이 나뒹굴고 사람들은 작은 것들에게 관심을 쪼개주지 않는다. 아버지의 어머니는 짧은 신음을 나눠 뱉었다. 으스러져 녹아버린 뼈를 제 살 속에 감추고 작고 구부러진 사람, 진토가 되어 누워있다. 밥은 먹었느냐고 물어보는 작은 조동이. 간호사는 몇 번이고 혈관을 잘못 짚었고 퍼런 멍이 느린 붓질처럼 떠올랐다. 아버지의 도자기는 방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깨졌다. 징그러운 소리를 내면서 부서졌다. 나는 맞았다. 힘이 없는 매질에 짜증이 치밀어 못생긴 도자기처럼 파삭 깨지고 싶던. 사태가 일어나자 새로 생긴 표면에 본드를 바르는 남자. 조심하는데도 결국 부서지고 마나. 이 시는 제 두 번째 시집에 100년 동안의 세계대전에 있는 시인데요. 그 시는
근데 모든 문학은 작가의 기억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기억이란 건 기록이랑 달라서 기록은 쓰여진 거잖아요. 확정이 된 거죠. 그 기록을 자기 글에 갖다 쓰면 잘못한 표절이겠죠. 남의 기록인데. 내 기억은 어떻게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기억이라는 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왜곡되어 있는 것을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그 왜곡되어 있는 걸 끝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한 기억을 찾아서 조사하고 취재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 시는 저희 두 가지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간은 저희 할머니가 송정리에 오래 사셨어요. 송정리 여기 있는데 그 송정리에 보면 제일병원이라고 동네마다 제일병원이 있죠. 제일병원에 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셨는지 입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입원을 해 계셨고 저는 그때 방학 때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방학 때 할머니 집에 자주 긴 시간 있었거든요.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저는 집에서 TV 보거나 라면 끓여 먹거나 아니면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거나 그랬겠죠. 근데 어느 날 집에서 낮잠 자고 있었나 방학이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철푸덕 쓰러지는 거예요.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병원에 허리를 부여잡고 거의 기다시피 집까지 와서 저 얼굴을 보고 쓰러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밥 먹었냐? 밥은 묵었어? 내가 그냥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할머니를 다시 업고 왔던 길을 뛰어서 다시 막 병원에 갔어요. 그 이야기랑 송정리에서의 그 이야기랑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쵸. 저 할머니의 모든 아버지가 그런 것 같아요. 저 할머니 아들이 우리 아빠라는 사실은 좀 슬픈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한 뉘앙스인데 그 기분이 아주 썩 기분 좋은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할머니의 아들이 내 아빠고 저 아빠의 아들이 나고 저 할머니의 손자가 나이구나. 그 이상한 뿌리가 저를 속박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가끔 할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게 돼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거는 시로 쓰게 되는데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밥에 집착하는 우리 할머니가 김치에도 집착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음식 되게 잘하셨어요. 한밭집 하셨었거든요. 하남공단에서. 오늘 인문 도시니까 인문은 잘 모르겠고 도시 얘기를 많이 하자면 하남공단에서 한밭집을 하실 정도로 음식을 잘하시던 양반이어서 김치를 막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었겠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죠. 당연히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7, 8년 전인가 김치를 담으신 거예요. 짜요, 짜. 할머니들은 짜지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김치를 우리 집에 택배로 보낸 거예요. 택배를 보낼 거야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난리를 치고 보내지 말라고 날뛰니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낸 거지. 고모한테 말해가지고. 택배가 집에 왔대요. 여름에. 근데 저희 집은 어디 갔거든요. 2박 3일로. 놀러. 택배가 와서 그 택배가 계속 있다가 옆집에 어떤 노인분이 중년 부부가 자기 집에 들여놨는데 막 난리가 난 거죠. 김치 냄새가. 그래서 복귀할 때 막 사과를 하고 김치를 들여봤는데 그 김치가 짜고 맛없고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고 전 이미 서울 김치가 너무 좋은 거야 이제. 김치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고 젓갈 냄새가 너무 나고 이거는 더도 맛없을 것 같고 지금 먹어도 맛없고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슬픈 거죠. 김치가 당장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김치 버리기 너무 어렵잖아요. 다 막혀요. 수채통이 고춧가루 때문에. 남성분들 아셔야 됩니다. 뭐 많이 안 치워보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어지간하면 김치 다 드세요. 그때 김치를 씻으면서 너무 슬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할머니한테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할머니의 아들인 아버지는 눈치채셨겠지만 고모랑 같이 산다. 할머니가 뭔가 아빠가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전에 도자기 도매상을 하셨는데 조그만 상하방에 살았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주 초등학교 어릴 때 일인데 도자기 도매상을 하기 때문에 도자기를 이렇게 다 방에 놔둔 거예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남자아이였거든요. 당연히 깨죠. 하나를 깨고 뒤지게 맞았던 그 기억을 이렇게
섞어서 썼는데 그냥 섞으면 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깼던 도자기가 할머니 같은 거예요. 그 도자기를 이미 깨진 거를 막 붙이려고 하는데 할머니의 삶이라는 게 이미 다 깨져버린 것 같고 깨진 조각들을 본드로 이어 붙이고 놔두고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조각들에 신경을 쓰지 않겠죠. 그런 광주에서의 기억을 쓴 시입니다. 아직 상경하지 못한 거죠. 상경을 하지 않은 거죠. I'm strange here.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I'm strange here. 먼저 강을 제대로 건너는 일부터 시작해. 이토록 거대한 이정표를 본 적이 없지. 입이 벌어졌고 오누이는 아직 훈련이 덜 된 것 같다. 여거 학원에 다녀야겠어. 동생은 부드러운 사투리로 말했고 그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어투. 오누이는 손이 닿지 않는 등의 복판을 손가락을 굽히고 긁는다. 더듬이가 돋고 손과 발이 구분 없이 움직이고 녹놓아 있는 순간 지구의 생태는 이미 바뀌어 간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몇 번이고 주말의 리모컨처럼 돌고 있다. 머리 가슴배, 머리 가슴배, 머리 가슴배. 셋으로는 부족해. 오누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강을 가로지르는 구부러진 다리를 따라 사람이 되기로 한다. 이정표를 바로 본다. 볼 때마다 새로운 반짝이는 저 폭포. 이 강을 제대로 건널 수 있을까? 당신은 훌륭한 것 같다. 성실하게 훈련받은 티가 난다. 오누이는 영어를 배우러 가고 작은 차를 팔아버리고 서로의 등에서 더듬이를 뽑아내며 다리를 건너며 다짐해. 다음에는 무엇보다 지구에서 태어나지 말자. 네. 감사합니다. 이 시는 이제 서울에 갔어요. 2009년에. 서울에서 갈 때 제가 가져간 게 이제 그쵸. 이게 저는 반지하라는 걸 몰랐거든요. 왜 기생충 영화에 반지하 나오잖아요. 근데 광주에 살 때는 반지하가 뭔지를 몰랐어요. 외국인만 몰랐던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 바깥 사람들은 사실 반지하 잘 몰랐을 거예요. 없잖아요. 광주에는 지하에 사람이 살지 않죠. 근데 올라가서 광주에 있는 제가 살던 곳에 보증금을 싹 이렇게 빼가지고 동생이랑 둘이 올라갔는데 살 수 있는 게 반지하랑 옥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하를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동생이 모닝 경차 몰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서울로 의기양양하게 가지고 간 거죠. 이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목포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 불광동 반지하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이런 데서 살 수가 있니? 근데 왜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때 눈물을 그치시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 동생이랑 같이 그 경차를 타고 잠실에 무슨 일을 보러 갔어야 되는데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요. 그때 내비게이션은 우측 3시 방향으로 가시오. 갑자기 3시가 뭔지 모르겠어. 뭐 두 번째 교차로에서 뭐 세 번째 차선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길도 여기까지는 좌회전이 되고 여기 거부터는 직진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특히 다리를 건널 때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빠져나갔는데 다시 건너래. 그래서 한남대교랑 성수대교, 마포대교 뭐 이런 걸 S자로 몇 번을 돌다가 목적지에 몇 시간에 만에 도착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길을 잃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상하죠. 너무 이방인으로서 우리나라인데 다 같은 우리나라 말 쓰고 하는데 20대 후반 30대가 돼서 서울에 올라가니까 완전히 이방인이 돼서 이렇게 바짝 쫄아서 운전도 못하고 길도 못 찾고 그러고 있는 건데 이 상태가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서울에도 오래 살고 하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 한강에 흘러가는 강물과 그 옆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들이 그거를 허락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쵸. 어떤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밖으로 넘어와서 머리, 가슴, 배를 가진 곤충이 아니라 사지 육신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
이 거대한 도시가 간병문로와 올림픽대로가 그걸 허락할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오해라면 오해고 진실이라면 진실이겠죠. 지금 뭐 그때도 허락 안 해줬는데 지금은 더 허락 안 해줘요. 지금 뭐 부동산 대책이라고 매번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 직장 생활하니까 이게 녹음되는 게 TV가 어디로 나가죠? 괜찮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직장 동료들이나 선배들 말 들어보면 좀 친해져서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최근 7, 8년 사이에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예요. 연봉은 너랑 나랑 비슷한데 서울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갖가지 방법으로 점프라고 하더라고요. 점프 하면은 5년 만에 6억 벌고 막. 근데 나 세금 많이 나왔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히 막 나를 욕망이 가득 찬 자본주의 화신 혹은 금수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우연히 분양권이 얻어 걸린다거나 딱지를 사게 돼서 그때 뭐 용원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낸 다음에 1년만 버티니까 피가 2억, 3억 붙고 5년 지나니까 막 난 8억, 2억, 3억 주고 산 3억 대출에 내 돈 2억 들여 산 아파트가 12억이 됐네?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열심히 일하면 뭐해? 아, 그때도 허락 안 해준다는 나의 직감은 맞았어. 사실이었어. 근데 이런 얘기 하는 저조차도 파주 신도시라고 이제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파주에 운정이라는 신도시가 있어요. 제가 다니는 강남 신사동까지는 운전으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그렇게 출퇴근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파주 운정지구에 가서 아파트를 전 아이가 있으니까 야, 언제까지 이사 다닐 수는 없어. 그냥 무조건 하자. 그래서 저도 막 대출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했거든요. 근데 서울만큼은 당연히 아니고 그럴 수도 없지만 오르는 거예요. 조금. 오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니까 기분이 좋네. 그 오른 게 어느 정도 올랐냐면 제 연봉 그 3년간 오른 게 제 3년간 연봉의 2배 이상은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가 양가적 감정이 드는 거예요. 아, 부동산으로 돈 그렇게 벌고 하면 안 되지.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서민들도 집을 사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하는 사회가 되어야지 하는데 아, 저렇게 막 규제하면 나 이 집 가지고 다음 점프할 그게 없나? 남들은 다 돈 벌었다는데? 이런 생각이 있고 그렇게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좀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웃기죠. 이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다 제 친구들이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이. 저조차도 합류해서 그런 예전에는 세상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스트레인지 히어를 쓸 때도 스트레인저라고 내가 스트레인저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너무 쉬웠던 거예요. 이건 나쁘고 이건 옳아. 그때가 아마 2010년 정도에 쓴 시일 텐데 30살 때 이건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무조건 이 당이 집권해야 되고 무조건 사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시를 더 쓰면 쓸수록 그렇게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아, 인간은 진짜 복잡하고 다양하구나. 인간의 생각이란 게 종잡을 수 없고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는 더욱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두 번째 시집이었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된 시집들이 나와요. 시가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이 여수라는 시집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시 모양새가 이상하죠. 앞에 공교롭게 두 개 다 이렇게 보통 시 모양처럼 생긴 시를 읽어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런 시를 많이 썼어요. 뭐 당연히 중고등학교 교과서 나옵니다. 산문시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시는 영과 행이 좀 나눠져 있고 리듬감이 있고 함축도 돼 있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자유로운 장르가 시라는 장르여서 우리나라에도 산문시의 역사가 굉장히 유구하고 장시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산문시가 더 이때는 자유로웠어요. 영과 행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그리고 이 산문시 안에 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좀
재미있었거든요. 리듬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소리내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 낭독하는데 약간 재미가 들려가지고 좀 힘들고 그럴 때 기아 야구 막 지고 이럴 때 밤에 혼자 막 시 괜히 읽고 그럽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시든 좋으니까 좋은 시, 잘 쓴 시를 소리내서 읽으면 꽤 괜찮아져요. 괜찮은 기분이 됩니다.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인천. 조국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터키어와 영어, 스페인어가 생선 내장처럼 뒤섞여 공기 중에 버려진다. 얼음 떨어지는 소리에 깜빡 놀란다. 그때 낙하산을 타고 갯가에 떨어지다 총알에 맞아 내장을 쏟아내는 젊은이들을 똑똑히 보았다. 파란 등 위에 반듯한 머리가 얹혀 있었다. 연안은 지금 사람과 눈이 닮은 생선들이 쌓여 있다. 조국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작전의 일부일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청어대 옆에 모로 누워본다. 나는 얼어 죽는 게 아니다. 다만 졸릴 뿐이다. 공기 중에 떠있는 몇 개의 모국어가 언 귀 곁으로 상륙한다. 연합군인가? 나는 너희를 죽이러 왔어. 하지만 임무는 폐기되었지. 장군은 어딜 보고 있는가? 망원경에 방향을 줬는다. 황해는 쓰레기가 모이는 더러운 호수 같다. 광둥어와 일본어, 한국어는 사실 구분이 되질 않는다. 모두 시끄럽다. 조국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조국을 폐기한다. 냉동창고의 한기가 미제 반동처럼 악랄하고 공산당처럼 시끄럽게 살갗을 파고든다. 생선 머리를 입에 분다. 죽은 자들에게서 무선이 온다. 조국이 보인다. 거기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죽음의 이유를 완전히 상실했고 무채 생선처럼 무너진 자세가 된다. 편하구나. 조국은.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쟁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요. 그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인천에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쓴 시예요. 제가 이 시집을 쓸 때에는 도시 하나에 걸쳐져 있는 역사적 그리고 현재적 의미를 뒤섞어 가지고 시를 한 번에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읽다 보면 그때의 장면들이 교차해서 떠오르는 시를 의도를 했었어요. 시간과 공간의 그래프가 있다면 어느 한 지점은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지점은 각자 다를 것이다. 그 지점들이 이렇게 뿌려놔야지 뭐 그런 정도의 창작 의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뭐 메가더 장군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인천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었고 인천 냉동창고에서 뭐 갇혀서 죽을 뻔한 뭐 그런 기사들 예전에 단신처럼 지나간 그런 기사들을 보고 쓴 시예요. 그런 시 장론이 처음으로 발현된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서요. 네. 읽을게요. 앞에도 아침에 이모부가 누운 채 돌아가셨다는 소식 있었다. 섬에는 다리가 놓였고 바다를 누르던 앞발도 서럽게 단단하던 갯벌도 천천히 몸을 돌리던 철선도 사라진다. 영구차가 다리를 건넌다. 섬 사람이 없는 섬에서 연기가 올라온다. 바다가 다리 밑에서 조용한 원을 그리고 있었다. 이모부는 배농장을 하던 땅과 놀던 땅 모두를 농협조합장 선거에 갈아 넣었다. 이모부는 즙처럼 누워 쓸쓸히 편했고 앞에는 바다를 꽉 누르고 있다는 뜻이다. 이모는 꽉 눌린 생물이 되어 앞 울음을 찾는다. 웃는 것일지도 그녀의 표정이 바다를 압도하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외갓집이 앞에도예요. 그래서 막 써먹는 거예요. 이거 주변에 시인이나 소설가가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저희 첫째 이모가 5명이고 위에 큰 외삼촌이 있고 작은 외삼촌이 있어요. 장남이랑 막내 아들 있고 그 사이에 5딸이 있는 건데 어떤 사정인지 잘 아시겠죠? 아들이 하나로는 안 됐던 거야.
얼른 나왔으면 좋겠는데 7번째에 나온 거지. 그래서 딸이 5 됐는데 지금 보니까 효도는 딸 5이 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 첫째 이모입니다. 아페도에서 남자를 만나서 아페도에 계속 사셨던 이모인데요. 실제로 그 이모부가 농협 조합장, 앞에 조합장도 여러 번 하셨고 그 섬에서는 약간의 유직인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릴 때 제 기억에. 그리고 기억 중에 하나가 그 집에 대통령 표창이 있었어요. 그때 앞에 배를 뭘 하셨나 봐요. 앞에도 배가 유명하대요. 되게 못생겼는데 그래서 그 앞에 배 농장을 하셨는데 그걸로 해서 모범 농업인 해가지고 표창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전두환인 거야. 그래서 전두환 표창장을 너무 잘 보이는 데다가 떡하니 붙여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아버지는 아니고 이제 딸이 5이니까 5째 이모부 이숙.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첫째 그랑 막내잖아요. 근데 막내니까 혈기가 왕왕한 거지. 광주 사람이고 가가지고 아 형님 이거 당장 떼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뒤집어졌어. 난리가 난 거야. 너무 분위기가 분위기가 사나워가지고 저 같은 조물애기들은 다른 옆방에 골방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 이모부가 그 이숙이 계속 모범 농협인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표창장 받아서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두환을 존경해 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성과를 농업인으로서 이루었으니까. 근데 욕심을 내셨나 봐. 계속 뭘 하셨어.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쓸쓸하게 다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이모가 장어집을 했어요. 아페도에서. 장어가 그쪽에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장어를 막 벗겨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모부는 아파가지고 투병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제가 가진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쩐지 저럴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더 듣고 나서 보니까 이모는 아페도를 벗어난 게 처음이었대요. 아페도를 벗어나 사는 게.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사를 바깥으로 했거든요. 왜 이사를 했냐면 아페도에 있는 모든 집과 땅과 논이 다 날아가서 자기 게 아닌 게 된 상태로 얼마의 돈만 갖고 목포에 와가지고 조그만한 집을 얻어서 지금 사세요. 보니까 괜찮대요. 왜냐면 처음으로 그 섬을 벗어나서 주거지로서 벗어나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페도가 실제로 바다를 누르고 있다. 저는 어릴 때 목포 앞에 있어서 아페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다를 누르는 모양으로 손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딱 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페도가 눌렀던 게 바다만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시고 이모한테는 비밀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 이모들은 저 보면 아이고 시인이라고 막 이렇게 오기야 금이야 하는 것 같지만 제 책을 읽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